저희 다주택자분들 이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다주택자분들은 여전히 투자에 목말라 있고 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네, 목말라 계시고 지금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낸 책도 다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주택, 1주택자 분들에 대한 조언격의 글이라서 책이라서 이렇게 다주택자 분들은 알아서 사실은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아이, 근데 가능하죠. 제가 감히 좀 조언을 드리면 어쨌든 금리는 더 이상 이보다 인하되진 않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지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까지 내년에 다 풀리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강화되는 것보단 오히려 좀 약화될 가능성이 더 높고 금리 인상이 있으면 그리고 인구 감소는 아까 말씀드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환경이 지금은 너무 좋았지만 조금씩 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능성이 있고 정책이라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현재 여당이 다시 정권을 잡거나 또는 최근 야당의 유력 후보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2주택자가 넘어가는 집은 매도를 유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결국은 현재로서 현재의 정치 지형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3주택자 이상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는 것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현재 국회 지형,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 다 종합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지금 사실 못 파시잖아요.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양도세 규제가 많이 다음 정권 때 또는 다음 국회 때 완화가 되면 그때는 좀 저는 오히려 투자보다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 보유주택을 좀 몸집을 줄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집을 줄이고 이제 좀 더 똘똘한 주택 쪽으로 몰아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에 선배 한 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더 갈아탈 데가 없다, 더 올라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멋있다. 그렇죠. 그게 그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꼭대기로 갈수록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눌러 앉는 거거든요. 계속 그 하급지는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매물이 계속 이거 팔고 올라가고 팔고 올라가기 매물이 있는데 이 꼭대기는 꼭대기로 갈수록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정부 정책 때문에 그 증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여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건 결국은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증여가 일어나는 곳이 상급지로 갈수록 증여 비중이 더 올라가거든요. 위로 가는 문이 점차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약화되긴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도세가 완화된다는 전제에서 완화되면 좀 줄이고 상급지로 가시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180석이라 정권이 바뀌어도 뭐 딱히 바뀔까 싶네요. 예, 뭐 아무래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제는 이제 국회에서 법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0석에 있는 민주당 성향 정권상 아무래도 좀 상황이 그렇게 극적으로 향후 1, 2년간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일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벼락거지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무주택 2030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저 입장에서도 그 후배들이 그런 상실감, 좌절감을 많이 있고 결국은 산 후배들도 있고 아직도 기다리는 후배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기회는 온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 기간이 사실은 짧든 길든 간에 언젠가는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가격대가 다시 오지 않을 가격대라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역대 최단기간 상승은 그만큼 이걸 밀어올린 힘이 있는데 그게 저금리와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저금리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정책의 부작용이 많이 해소되면 그 부분 때문에 오른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언젠가는 펀더멘탈이 회귀한다는 게 시장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데 그 골이 지금까지는 늘 산보다 깊진 않았거든요.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산이 높아도 골은 있을 건데 골이 그리 깊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골은 언젠가 반드시 오는데 그 골이 왔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팁인 하락을 몇 년 하더라도 1년간 반등하면 그때는 무조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책 결정권자라면 나는 이렇게 잡겠다.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다행히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 집행하거나 제안하는 사람이라면 향후 1, 2년을 봤을 때 입주 물량이 더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나 전세값을 더 밀어올릴 환경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집값이랑 전세값을 잡으려면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을 잡으려면 결국은 전세가를 매매가는 당장 못 잡더라도 전세가를 잡을 상황을 배경을 좀 마련해야겠다. 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가를 잡는다. 그러려면 결국은 최근의 사례에서 하나의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전면 백지화하니까 음마 아파트나 성산시형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이 2배로 늘어나고 전세가가 호가가 1억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전세가를 잡으려면 현재 상황에서 규제를 다시 원복시켜야겠구나.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실거주 요건 삽입한 걸 다시 없애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 주변에도 경기도에 사시는데 서울로 직장이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이
서울로 가신 분이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다시 그 부분들이 다시 경기도로 그분들을 회귀시키고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그럼 폐지를 하면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청약 대기 수요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만 폐지를 해도 전세가가 좀 하방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19-20년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 입주 물량이 54,000호, 57,000호였거든요. 11년 만에 최대 입주 물량이 들이닥쳤는데 전세값이 하락 안 한 게 제일 치명적인 실책이었거든요. 이때 전세가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진 건 이 규제의 부작용,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규제의 부작용 때문인데 이걸 원복시키면 다시 펀더멘탈 이상으로 오른 전세값이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세값이 떨어지면 매매가에도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 비율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매매가에도 다시 간접적인 하방 압력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다시 원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전세가를 어떻게 내리느냐. 네. 요거네요. 그러면 이제 갭 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매매가가 다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세제 완화 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권이 바뀌면 누가 되든 세제 완화는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가장 그 대권이 유력시되는 후보가 아무래도 여당은 이재명 후보고 야당은 윤석열 후보인데 두 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는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이거보다 약화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택이 넘어가는 경우는 매도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매도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게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현재 여당처럼 보유세를 엄청 때려서 토해내게 한지 그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를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윤석열 후보는 실수요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완화시킬 여지가 있지 않나 싶지만 네. 어쨌든 민주당이 현재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1, 2년 내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존버한다 이런 사람도 지금 있거든요. 네. 두드려 맞으면서 나는 존버하겠다. 그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안전하니까 존버하시라는 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사이클을 감안해서 각자의 스탠스에 맞춰서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은 좀 그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6대 가격시하면 지금 가장 사람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이 네. 대구입니다.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네.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뭐 좀 기다려야 된다. 실거주자도 조금 기다려라. 뭐 투자자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대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서울과 광역시 차이를 좀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방향을 함께하는 비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는데 최근 10년의 데이터를 봤더니 서울은 전체 10년 기간 중에 30%만 매매가 전세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는 대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광역시는 인천도 서울이랑 같이 움직였고요. 대전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 4개 광역시는 90%의 비율로 매매가 전세가가 함께 움직였거든요. 이 방향을. 네네.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입주 물량은 전세가의 영향력을 굉장히 지대하게 미치거든요. 근데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매매가 전세가가 함께 움직였다는 건 이 입주 물량이 전세가를 넘어 매매가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전세가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고 적음이 전세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매매가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근데 4개 광역시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에 영향을 줘서 매매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고 근데 대구가 마침 그 물량 부담을 봤더니 2011년부터 19년까지 9년간 연평균 아파트 착공 물량이 17,000호가 안 됐거든요. 근데 2019년에 착공 물량이 약 27,000호, 2020년이 약 36,000호로 평균이 거의 2배 정도 되는 착공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6월까지 착공 물량이 약 15,000호거든요. 이미 과거 9년 평균 착공 물량 정도를 올해도 이미 6월까지 거의 착공을 하는 셈이거든요. 이 말인 즉슨 23년, 적어도 2023년까지는 대구의 물량 부담이 작지 않고 또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인허가 물량입니다. 인허가 물량은 착공보다 좀 더 긴 중장기 구간의 입주 물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2011년부터 19년까지 대구 아파트 연평균 인허가 물량이 19,000호가 안 됐는데 2017, 18, 19, 20년의 연평균 인허가 물량이 약 3만 호 육박하거든요. 이 말인 즉슨 사실은 대구가 23년까지 물량 부담도 작지 않지만 그 이후 구간의 중장기 물량 부담도 좀 작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앞으로도 물량 부담이 좀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전세가, 매매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의 여파가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매매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확증 편향.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자기가 이게 부동산도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내가 상승론자면 상승에 대한 주장을
계속 섭취를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섭취를 하고 하락론자 분들이라면 또 하락에 대한 주장 또는 하락에 관련된 데이터만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기 스탠스를 계속 좀 유연성 있게 가져가는 분들에 비해서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을 걸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론자에 섰던 분들이 훨씬 더 재산 증식을 많이 했고 성공률이 훨씬 높았지만 인구 감소는 한 번도 못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 공식이 늘 옳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계속 유동성은 계속 통화는 계속 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있지만 그 우상향 속에서도 양극화, 부침은 굉장히 심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정한 쪽에 이렇게 주장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면의 의견들을 좀 섭취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토시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나는 지방의 어디 소규모 단지에 공시가격 1억이야 도저히 못하겠다. 조심히 안전빵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유동성이 강화될 때는 사실은 되게 좋은 투자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동성이 회수되고 인구 감소를 맞이하고 그런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 일부 지역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토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